자, 이시백은 그동안 박씨를 박대했던 것을 뉘우치고 부부간의 정은 날로 깊어간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박씨의 이제 외모에 어떤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태도도, 그죠? 가족들의 태도도 달라진 거 알 수 있지. 자, 병조판서를 지내던 이시백은 임경업과 함께 청나라를 위협하던 가달국을 물리치고, 자, 임경업은 이제 조선의 장군이야. 자, 그 공으로 우의정 벼슬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세력이 커진 청나라는 그 은혜를 잊고 조선을 침범한다. 여기. 자,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돼요? 이 소설의 배경인 병자호란이 되죠.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지. 자, 임경업을 피해 동쪽으로 쳐들어온 청나라의 용골대 형제에게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으나 결국 항복한다. 자, 여기 결국 항복한다. 우리 병자호란에 이제 선생님이 첫 부분에 얘기했었잖아. 이제 병자호란에 이제 결말이랄까? 병자호란이라는 난의 결말이 결국은 조선이 패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치욕적인, 굴욕적인 결말을 갖게 됐다고. 자, 박씨는 피화당을 침범한 용울대의 목숨을 빼앗는다. 밑에. 자, 용울대는 항서를 받아 한양 성내로 들어갔다. 그때 장안을 지키던 군사가 급히 보고를 했다. 자, 용장군이 여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자, 이제 용장군이 이제 용골대 동생 용울대를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용골대는 대성통곡을 했다. 자, 내 이미 조선 왕의 항복을 받았거늘 누가 감히 내 아우를 해쳤단 말인가? 이 땅은 이제 내 손안에 있으니 원수를 갚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어서 그 집으로 가자. 자, 이제 그러니까 동생의 원수를 갚고자 용골대가 이제 그 집으로 가는 거야. 피화당으로 가는 거죠. 자, 서리빨같이 군사를 재촉하여 우의정, 즉,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고전 소설은 지금 같은 인물인데 계속 이름이 바뀐다고, 지칭하는 게 바뀐다고. 여기는 이제 이시백, 여기 위에 아까 나와 있었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초록색으로 체크할게요. 여기 이시백은 우의정 벼슬을 받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의정이 이시백이 되는 거지. 자, 즉 이시백의 집에 이르니 후원나무 위에 용골대의 머리가 걸려 있었다. 자, 이를 본 용골대는 더욱 분노하여 칼을 들고 말을 몰아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자, 그때 도원수 한유가 피화당. 자, 피화당은 아까 처음에 이렇게 나왔었지. 박씨가 거처하는 곳이었다고. 그 이름이 뭐였어? 화를 피하는 당, 집이란 뜻이었지. 자, 심어놓은 무수한 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 급히 용골대 앞을 가로막았다. 자, 장군, 잠시 분을 누르고 내 말을 들으시오. 자, 초당의 사면에 내 방향에 심어진 나무를 보니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구려. 자, 옛날에 제갈공명은 팔문금사진과, 자, 여기 보면 제갈공명이 8개의 문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양저의 오행금사진을 겸하였으니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 같소. 장군의 동생은 위험한 곳을 고르고 남을 경멸하다가 목숨을 재촉한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소. 자, 장군도 옛날 육손이 어복포에서 제갈공명의 팔진도에 갇혀 고생하던 일을 모르지 않을 것이오. 험한 곳이니 들어가지 마시오. 자, 지금 이제 용골대 옆에 있던 한유라는 도원수가 이제 약간 기운이 좀 이상하니까 가지 말라고 말리죠. 자, 근데 잠깐 뒤에 밑에 읽기 전에 여기 옆에 보면 조금 선생님이 복사를 잘못해가지고 너희는 책으로 보세요. 여기 병자호란에 대해서 살짝 나오고 있죠. 그죠? 여기 청나라가 조선을 2차례에 거쳐서 침입한 전쟁이다. 그래서 도성도 함락되고 이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신을 했는데 결국은 항복을 했다.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라는 거 알아두면 돼. 어쨌든 결국은 조선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조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사건, 삼전도 굴욕까지 같이 더불어서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소설을 썼다는 거. 자,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 자, 용골대는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해 칼로 땅을 두드리며 탄식했다. 자, 그러면 울대의 원수를 어떻게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리타국, 즉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우리 형제가 같이 나와서 비록 대사를 이루었다 하지만, 자, 대사는 큰 일인데 이 형제에게 있어서 이제 큰 일을 이루었다는 건 형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죠? 조선의 항복을 받은 일, 그죠? 조선의 항복을 받았지만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지 못하면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대가 잠시의 분을 참지 못한 채 힘만 믿고 저런 험한 곳에 들어간다면 원수를 갚기는 고사하고, 즉 원수를 갚기는커녕 목숨조차 보존하지 못할 것이오. 잠깐 진정하고 그 신기한 재주를 살펴보도록 하시오. 용굴대가 다시 투덜거렸다. 자, 도대체 신기한 재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한나라의 대장으로 멀리 조선에 나와 이제 임금의 항복까지 받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자, 지금 계속 그 한유라는 사람이 말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디갔어? 나는 한나라의 임금의 항복까지 받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겁내겠어? 다 필요 없어. 지금 계속 옆에서 말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용골대의 성격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굉장히 무모하지. 무모하고, 그리고 또 분별력이 없어. 자, 그래서 한유가 가소롭다는 듯이 용골대를 돌아보았다. 너무 말려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 비록 억만대병을 몰아 들어간다고 해도 그 안은 감히 엿보지 못하고 군사는 하나도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이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유라는 인물은 이 박씨의 능력을 이제 알아보는 거지. 비호한 능력을. 자, 하물며 저 험한 곳에 홀로 들어가고자 하니 그렇게 하고 어찌 살기를 바라겠소. 이는 스스로 화를 부르는 일이오. 그토록 식견, 즉 이제 보고 듣는 것이 부족한데 어찌 한나라의 대장 노릇을 하겠소이까. 즉 위에 나와 있듯이 이 무모하고 분별력이 없는 용골대에 대해서 지금 한유라는 사람이 질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까지가 피화장에 들어가려는 용골대를 한유가 말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거달락. 자, 거달락. 자, 머쓱해진 용골대가 감히 피화당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군사들만 다그쳤다. 나무를 둘러싸고 불을 놓아라. 그러니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대신 불을 놓는 거지. 자, 용골대의 명령에 군사들은 불을 놓기 위해 집을 애워쌌다. 자, 그러자 갑자기 오색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나무들이 무수한 군사로 변하더니 북소리, 고함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자, 여기서부터 괄호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자부터. 자, 수많은 용과 호랑이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바람과 구름을 크게 일으키며 오랑캐 군사들을 겹겹이 에워쌌다. 천지가 아득한 가운데 나뭇가지와 잎은 깃발과 창칼로 변했다. 하늘에서는 신장은 여기 작은 글씨 보면 그 귀신 중에서도 힘을 맡은 신이야. 악귀를 몰아내는. 자, 긴 창과 큰 칼을 들고 내려와 적군을 몰아쳤다. 까지 여기 괄호를 닫아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 지금 이제 용골대가 불만 이렇게 피우려고 했는데도
지금 막 갑자기 그 나무들이 여기 어디 갔어? 호랑이, 그죠? 어디 갔어? 호랑이나 용으로 변해서 그 군사들을 에워싸면서 창이나 칼 이런 걸로 변신을 했지, 그치?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 그죠? 요거는 비현실성. 다른 말로 전기적 요소라고 해. 요건 고전소설의 특징이야. 현대소설에서는 안 나와. 이 부분의 첫 번째 특징. 그 다음 두 번째는 박씨가 가진 비범한 능력이죠. 비범한 박씨의 능력.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하시면 돼요. 됐네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다 썼으면, 자, 왜 그 선생님 필기하는 거 다 못했으면 멈추고 필기하고 뒤에 이어서 쓰면 돼. 자, 디귿 부분 여기. 자, 사면에 울음소리가 낭자는 널리 퍼졌다는 얘기죠. 산천이 무너지는 듯 했다. 오랑캐 군사들은 신장의 호령 소리에 넋을 잃고 허둥거리다 밟혀 죽는 자가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상황이 어때요? 혼란스럽고 그리고 참혹한 상황이지. 그지? 자, 다음에 당황한 용굴대는 급히 군사를 뒤로 물렸다. 그제야 하늘이 맑아지며 살벌한 소리가 그치고 신장들이 사라졌다. 오랑캐 장수와 군사들이 정신을 수습하여 다시 칼을 들고 쳐들어가려고 했다. 즉 이제 두 번째 공격을 실시한 거죠. 자, 그러자 이번에는 맑은 날이 순식간에 다시 어두워지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지척은 가까운 거리야. 가까운 거리도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자, 여기도 똑같아요. 위에랑 여기도 전기적 요소. 그치? 위에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박씨의 비범한 능력. 그죠? 자, 상황이 이쯤 되자 용굴대 역시 감히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용굴대의 머리만 쳐다보며 탄식할 뿐이었다. 까지 넘겨볼게요. 자, 이때 나무 사이로 한 여자가 나타났다. 자, 이때 여자는요, 박씨가 아니라 그 박씨의 밑에서 그 시중을 들고 있던 개화라는 우리 그 여종 있었죠? 개화예요. 자, 어리석은 용굴대야. 내 동생 용굴대가 내 칼에 놀라운 혼이 되었는데 너까지 내 칼에 죽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느냐? 자, 용굴대는 이 말을 듣고 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자, 대체 어떤 계집이 감히 장부를 희롱하느냐? 자, 여기 보면 대체 어떤 계집이 감히 장부를 희롱하느냐? 자, 요런 그 지금 대사를 통해서 굉장히 여성을 무시하는, 그죠? 무시하는 태도를 볼 수 있지. 요즘 이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나지만 그 당시는 이제 조선시대니까, 그죠? 자, 불행하게도 내 동생이 너의 손에 죽었지만 나는 이미 조선 임금의 항서를 받은 몸이다. 자, 이제 너희도 우리나라 백성인데 어찌 우리를 해치려 하느냐. 자, 여기도 자, 너희도 우리나라 백성인데 뭐 우리를 해치려 하느냐. 그 말은 위에 말했듯이 이제 조선 임금의 항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우리나라의 뭐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자로구나. 살려두어도 쓸데가 없으니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자, 요 부분도 뭐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자구나. 살려두어도 쓸데가 없으니 내 칼을 받아라. 이런 것도 전부 위에 나온 것처럼 다 여성을 무시하는 태도. 이렇게. 자, 개화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울대의 머리만 가리키면서 조롱을 하였다. 자, 나는 충렬 부인의 시비 개화다. 자, 충렬 부인이라는 건 그럼 누가 돼요? 박씨가 되죠. 그죠? 그리고 시비는 여기 곁에서 시중을 드는 계집종, 그러니까 개화가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너야말로 참으로 가련한 사내로구나. 내 동생 용올 때도 내 손에 죽었는데 너 역시 나같이 연약한 여자 하나 당하지 못해 그렇듯 분통해하느냐? 참으로 가련한 놈이로다. 자, 여기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밑줄을 해볼까요? 여기 개화의 대사를 전부 다 밑줄 하나 해볼게요. 자, 지금 이 개화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개화가 뭐라고 했니? 너는 너가 그렇게 무시를 하던 여자한테도 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고 있어? 너 정말 가련한 놈이구나? 라고 완전 무시를 하잖아. 그지? 그 개화의 대사에서 알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이제 무능한 남성들에 대한 비판이야. 무능한 남성들에 대한 비판. 자, 그러면 이 소설을 읽는 여성들은 당시 여성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당연히 그지? 통쾌함을 느꼈겠죠. 조금 더 자세히 쓸게요. 여성 독자에게 통쾌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죠. 그죠? 남자들의 비판.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에 나오는 걸 보면 대체로 남자가 하는 일은 거의 없지. 대부분이 이제 여자가 앞장서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있죠. 그래서 무능한 남자들에 대한 비판이야. 하물며 지금 왕도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청나라한테 지금 졌잖아. 그죠? 그래서 여성 독자들에게 어떤 통쾌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자들을 좀 무능하게 설정을 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자, 그 다음 용골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새로 만든 활에 외전, 밑에 나와있죠. 짧은 화살이라고. 자, 외전을 먹여 쏘았지만 개화를 마치기는커녕 67걸음, 자, 7, 8걸음이란 뜻이야. 앞에가 떨어져 버렸다. 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용골대가 다시 군사를 몰아쳤다. 자, 모든 군사는 한꺼번에 화살을 쏘아라. 명령을 들은 군사들이 앞다투어 화살을 쏘았지만 역시 하나도 맞히지 못했다. 화살만 허비한 채 가슴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용골대는 황급히 김자점을 불렀다. 자, 앞에 나와 있는 뭐 임경업 장군도 그렇고 여기 김자점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존재했던 인물이지. 그죠? 근데 이 김자점은 그 조선에서 나중에 이제 그 뭐지? 북벌론이라고 청을 정벌하는 북벌론이 이제 나중에 이제 슬슬 나오니까 청나라에 그걸 누설한 그런 인물이야. 자, 더 단락을 보면 자, 너희도 이제 우리나라의 백성이다. 아까 말했듯이 조선 임금이 이제 항복을 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우리나라 인물이다. 우리나라의 백성이다. 그 얘기야. 자, 얼른 도성에 군사들을 뽑아서 저 팔문 금사진을 깨뜨리고 박씨와 개화를 잡아들여라. 만일 거역한다면 군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자,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리자 김자점이 겁먹은 소리로 대답했다. 자, 어찌 장군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 김자점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 김자점이 그 청을 정벌하자는 그 북벌론을 청나라에 누설한 인물이라 그랬죠. 그럼 말을 하면 안 되잖아. 그 청나라를 칠 거라는 얘기를 미리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지. 여기 그래서 어떤 겁먹은 소리라고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이 지금 김자점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야. 애초에 이 인물은 이제 긍정적인 인물이 될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겁먹은 이런 서술을 한 거죠.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부분이에요. 일종의 뭐 스파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니까요. 자, 어찌 장군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자, 김자점은 급히 군사를 모아 대포 한 방울 쏜 뒤 팔문금사진을 에워쌌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진이 변하여 100여 길이나 되는 늪이 되었다. 자꾸 시리가 반응을 해요. 여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갑자기 그 진이 변하여
백기련에는 늪이 되었다. 여기 요 부분도 비현실적인 요소죠. 그리고 박씨의 비범한 능력. 자,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하던 용굴대가 꾀를 내어 군사들에게 팔문진 사면의 못을 받게 한 뒤 화약을 묻게 했다. 자, 넘겨볼게요. 자, 너희가 아무리 천가지로 변화하는 술수, 여기 술책 뭐 방법이죠. 가졌다고 한들 오늘에야 어찌 살기를 바랄까. 목숨이 아깝거든. 바로 나와 몸을 던져라. 즉 항복해라 이런 얘기지. 자, 피화당을 향해 무수히 욕을 했지만 고요한 정적만 흐를 뿐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용굴대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 터지는 소리가 산천을 무너뜨릴 것 같았다. 사면에서 불이 일어나 불빛이 하늘을 가득 메웠다. 자, 지금 용굴대가 계속해서 피화당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면 되죠. 자, 시험 포인트 3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용굴대의 공격을 만류한 한유의 충고죠. 자, 피화당을 심어놓은 나무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 그래서 피화당 안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무엇을 화를 부르는 일이다.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만류했죠. 그래서 잠시의 분을 참지 못하면 자, 목숨조차 보존하지 못할 것이니 진정하기를 계속 권했죠. 자, 이 부분에서 나타난 박씨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나? 자, 무엇을? 도술을 부려서 나무들을 군사로 변하게 했고, 그리고 나뭇가지와 잎을 깃발, 창칼로 변하게 했죠. 그리고 바람, 구름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청나라 군사들을 에워싸는 아주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설 위기고 박씨가 조선을 침입한 용울대를 물리치자 그 형인 동생이 피화당을 공격하는 이 부분까지가 위기예요. 자, 이때 박씨 부인이 옥으로 된 발을, 이때 발은 이제 햇빛을 피하는 이제 커튼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우리 왜 김밥 많은 발 있지? 그거랑 비슷한데 엄청 크게 생겼어. 커튼을 이렇게 햇빛을 가리는 발이에요. 걷고 나와서 손에 이제 옥화선을 쥐고, 자, 러달락. 이때 박씨 부인이 옥으로 된 발을 걷고 나서 발은 이제 햇빛을 가리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커튼 같은 거야. 걷고 나와 손에 옥화선을 쥐고, 옥화선은 여기 돼 있죠? 옥으로 깎아 만든 불부채. 자, 쥐고 나와 불을 향해 붙였다. 그러자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불기운이 오히려 오랑캐 진영을 덮쳤다. 오랑캐 장졸들이 불꽃 한가운데서 천지를 분별하지 못해 넋을 잃고 허둥거리다가 무수히 짓밟혀 죽었다. 순식간에 피화당 근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용굴대는 크게 놀라 급히 물러났다. 자, 여기도 전체 기니까 그냥 괄호로 묶어 놔둘게요. 여기 이렇게요. 여기도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전기적 요소. 그리고 박씨의 비범한 능력. 그죠? 자, 한 번의 싸움에 이겨서 항복을 받았으니 이미 큰 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장졸들만 다 죽이게 되었구나. 이런 절통, 여기 뼈를 사무치도록 원통하다. 분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여기 이 부분은 용굴대가 드디어 후회를 했죠.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야. 통곡을 하며 몸부림쳤지만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자, 우리 임금이 장조를 전장에 보내시고 7년 가뭄에 비 기다리듯, 자, 7년 동안 가뭄이 됐어. 그럼 얼마나 비를 기다리겠어. 그만큼 간절하게 기다렸다 이런 뜻. 기다리실 텐데 무슨 면목으로 임금을 뵙는단 말인가.
우리 제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듯하니 이제라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자, 여기 이제라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용골대가 박 씨의 능력을 깨닫고 이제 물러나고자 하는 부분이지. 자, 결국 우리 실제 역사적 사건과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물론 앞도 다르지만 여기서부터가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 그죠? 박씨의 어떤 활약을 통해서, 이게 다 박씨 덕분이잖아. 박씨의 활약을 통해서, 활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무엇을? 상처를 이제 위로해보자. 이거 빨간색으로 쓸게. 민족의 상처를 위로하고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간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병자호란에 어떤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결말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됐잖아. 임금이 이제 청나라 앞에서 머리를 3번 조아리고 이제 그런 굴욕적인 결말을 맺게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걸 소설에서나마 조금 다른 결말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위로받고자 이런 소설을 썼다는 게 이 소설을 쓴 의도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모든 장수와 군사가 용골대의 말에 살 길 찾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까지. 자, 용골대가 모든 장조를 다 뒤로 물린 후 왕비와 세자, 대군을 모시고 장안의 재물과 미녀를 거두어 돌아갈 채비를 꾸렸다. 자, 여기는 장조를 뒤로 물린 후 왕비, 세자, 대군 그리고 돌아갈 채비를 꾸렸다라는 건 요거는 역사적 사실이랑 똑같지. 그죠?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세자나 그지? 대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은 이제 변하지 않았다는 거. 자, 오랑캐에게 잡혀가는 사람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다. 박씨가 개화를 시켜 용골대에게 소리쳤다. 자, 무지한 오랑캐 놈들아, 내 말을 들어라. 조선의 운수가 사나워 은혜도 모르는 너희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왕비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런 뜻을 둔다면 내 너희를 몰살할 것이니 당장 왕비를 모셔오너라. 자, 하지만 용골대는 오히려 코웃음을 날렸다. 참으로 가소롭구나. 우리는 이미 조선 왕의 항서를 받았다.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뜻에 달린 일이니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자, 오히려 욕설만 무수히 퍼붓고 듣지 않자 개화가 다시 소리쳤다. 자, 너희의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제 내 재주를 한 번 더 보여주겠다. 자, 개화가 주문을 외자 문득 공중에서 2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을 듯 쏟아졌다. 여기도 밑줄 할게요. 자, 뒤이어 얼음이 얼고 그 위로는 흰눈이 날리니 오랑캐 군사들의 말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게 되었다. 까지. 여기도 비현실적 요소.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독자들이 느낄 수 있는 건 통쾌함이지. 그죠? 자, 그제야 용골대는 사태가 이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자, 당초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장안의 신인, 여기 신처럼 숭고한 사람 있을 것이니 20액의 후원을 범치 말라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지금이라도 부인에게 빌어 무사히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신인은 박씨가 되는 거죠.
예사롭지 않은 사람. 그죠? 그리고 20액의 후원. 요거는 어디가 돼요? 피화당이 되는 거죠. 자, 거달라. 용골대가 갑옷을 벗고 창칼을 버린 뒤 무릎을 꿇고 애걸하였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용골대가 뭐 했어? 드디어 항복을 했지. 창칼을 버렸다, 무릎을 꿇었다, 애걸했다. 아주 제대로 항복을 한 거죠. 요거는 이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지.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이런 부분을 이제 썼다는 거야. 역사적 사실과 다른. 그죠? 자, 소장이 천하를 두루 다니다 조선까지 나왔지만 지금까지 무릎을 꿇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갑자기 막 존댓말도 쓰죠. 자, 이제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부인의 명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않을 것이니 부디 길을 열어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자, 무수히 애원하자 그제야 박씨가 발을 걷고 나왔다. 자, 원래는 너희의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려 했었다. 하지만 내가 사람 목숨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용서하는 것이니 내 말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마라. 너희가 부득이 세자와 대군을 모셔간다면 그 또한 하늘의 뜻이기에 거역하지 못하겠구나. 자, 여기. 그러면 세자랑 대군을 모셔가는 건 왜 소설에서 굳이 바꾸지 않았냐.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역사적 사실을 100%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야. 자, 부디 조심하여 모셔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장과 갑옷 입은 군사를 몰아 너희를 다 죽인 뒤 너희 국왕을 사로잡아 분함을 풀고 무죄한 백성까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앉아있어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여기도 박씨의 비범한 능력. 그리고 일종의 이제 용골대에 대한 뭐예요? 경고죠. 그지? 자, 부디 내 말을 명심하여라. 자, 오랑캐 병사들은 황급히 머리를 조아리고 용골대는 다시 애원을 했다. 자, 지금 굉장히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들의 굴욕적인 모습이죠. 자,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소장 아우의 머리를 내어주시면 부인은 태산 같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골대가 자기 이제 청나라로 돌아갈 때 동생의 머리를 가져가고자 함이죠. 넘겨볼게. 자, 그런데 박씨는 어떻게 했어? 자, 하지만 박씨는 고개를 저었다. 자, 듣거라. 옛날 조양자는 자, 지백의 머리를 오칠하여 두고 진양성에서 패한 원수를 갚았다 하더구나. 우리도 용울대의 머리를 내어주지 않고 남한산성에서 패한 분을 조금이라도 풀 것이다. 여기 우리도 남한산성에서 패한 분을 풀 것이다 라는 건 자, 그만큼 여기 위에다 쓸게. 병자호란에서 졌던 병자호란에서 병자호란에 아주 치욕적인 패배, 그죠? 패배에 대한 뭐가 드러난다? 분노가 이제 드러나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아무리 예고를 해도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다. 자, 이 말을 들은 용골대는 그저 용울대의 머리를 보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어쩔 도리 없이 하직은 인사예요. 행군하려 하는데 박씨가 다시 용골대를 불렀다. 너희들이 그냥 가기는 섭섭할 듯하니 의주로 가서 경업, 즉 임경업 장군을 뵙고 가라.
자, 우리는 이미 조선 임금의 항서를 받았다. 경업이 아무리 훌륭한 장수를 한들 이제 와서 어찌 하겠는가. 용골대는 박씨의 속내를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직 인사를 했다. 이어 빼앗은 금과 은을 장졸들에게 나누어 준 뒤 세자와 대군 그리고 포로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잡혀가는 부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박씨 부인은 무슨 재주로 화를 면하고 고국에 안전하게 있으며 우리는 무슨 죄로 만리타국에 잡혀가는가. 이제 가면 상가 죽음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인데 어느 때 고국 산천을 다시 볼 수 있으리요. 박씨는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부인들을 달랬다. 자, 여러 부인은 슬픔을 진정하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세상 사는 고진감래, 여기 있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즉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즐거움이 온다. 그런 뜻이야. 좀만 고생하세요. 이런 뜻이지. 그다음 흥진비례는 세상 일은 순환된다. 그러니까 이제 슬픈 일이 있었으니까 곧 좋은 일이 온다. 그런 얘기야.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평안히 가 계시면 3년 후에 우리 세자와 대군 그리고 그대들을 데려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너무 슬퍼하지 말고 몸송이 지내다가 3년 뒤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자, 이 말을 들은 모든 부인이 울며불며 오랑캐 뒤를 따라갔다. 자, 부인들의 슬프고도 애달픈 모습은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었다. 자, 용골대는 포로와 군사들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의주를 향해 나아갔다. 북소리와 함성소리에 천지가 흔들리고 드날리는 깃발과 창칼에 해가 그 빛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박씨한테는 무릎을 꿇었다고 해도 이들은 이제 어쨌든 그 조선과의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 함성소리, 그죠? 그 다음에 깃발, 창칼, 북소리 이런 거 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 더 달라. 자, 한편 임경업은 그동안 한양과 의주 사이에 연락이 끊겼다가 오랑캐들이 침범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경업은 한양으로 가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의주를 출발을 했다. 그때 박씨의 말을 고지 듣고 의주로 들어오고 있는 용골대 일행과 맞닥뜨렸다. 이들이 오랑캐임을 한눈에 알아본 경업이 비호는 여기 있죠? 호랑이야? 비호와 같이 달려들어 선봉 장수의 머리를 한 칼에 베어들고 거침없이 적군을 물리쳤다. 방심하고 있던 적군이 허둥거리며 흩어지니 적군의 머리가 가을바람에 낙엽지듯 떨어졌다. 한유와 용골대는 그제야 박씨의 계책에 빠져든 것을 알고 급히 군사를 뒤로 물렸다. 부인이 의주로 가 임경업을 보라 한 것은 우리를 다시 치고자 함이었구나. 그 꾀를 어찌 당할 수 있겠는가. 용골대가 하늘을 우러러 단식했다. 자, 경업이 한 칼에 적진의 장졸들을 무수히 죽이고 바로 용골대를 치려 하는데 용골대가 황급히 조선 왕의 항서를 경업에게 건넸다. 여기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지 자기를. 항서를 뜯어 읽어본 경업은 칼을 땅에 던지고 대성통곡을 했다. 슬프다. 조정에 소인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소인은 이제 아까 말했던 김자점이야. 나라를 망하게 했구나. 하늘은 어찌 이리도 무심한가. 통곡을 하다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칼을 들고 적진으로 달려 들어갔다. 자, 너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한 것이 모두 나의 힘인 줄 어찌 모르느냐. 이 오랑캐들아, 너희가 하늘의 뜻을 어기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같이 악행을 저지르니 마땅히 시도 남기지 말고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그렇게 된 일이고 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니 부득이 살려보낼 수밖에 없구나. 자, 여기도 우리나라의 운수가 불행해서 그렇게 된 일이고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니 살려보낼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소설에서 여기다 쓸게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지. 용골대를 살려서 보내고,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진 거는 사실이니까요. 부디 세자와 대군을 평안히 모시고 돌아가도록 하라. 한바탕 꾸짖은 후 돌려보내니 그제야 오랑캐 장수들은 막힌 길을 뚫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자, 시험 포인트 4번에 절정 부분에 드러난 과거의 삶. 자, 전쟁 때문에 세자, 대군,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물질적 피해를 입는 등 이제 많은 고통을 겪었죠. 자, 당시 시대 상황과 소설 내용은 좀 차이가 있었지. 자, 당시 실제는 청나라와의 전쟁으로 많은 백성이 죽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뒤에 많은 사람이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뭐 재물들을 약탈당하기도 하고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소설의 내용은 박씨가 용골대를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리 만족을 이제 꾀하고자 함이었죠. 자, 그래서 절정은 자, 피화당을 침범하려는 용골대를 물리쳤고 결국 박씨는 항복을 받아냈죠. 자, 뒷부분의 줄거리는요. 자, 조정으로 돌아온 임금은 동쪽을 지켜낸 적의 침입에 대비하려는 박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크게 뉘우쳤어.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생략된 게 그 뭔가 박씨가 임금한테 청나라의 침입을 미리 알고 이제 뭔가 경고했다.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녀에게 정렬 부인의 칭호를 내린다. 박씨의 덕행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고 박씨는 이시백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누린다. 여기. 자, 요게 바로 이제 보통 흔한 고전소설의 결말이야. 고전소설은 대부분이 행복한 결말로 끝나. 이거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결말 부분에 나타난 고전소설의 특징은 정렬 부인의 호칭, 덕행이 온 나라에 퍼지고 행복한 여생을 누렸다. 방금 얘기했지. 고전소설의 특징,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까지 정리하면 됐죠. 자, 옆에 39쪽에 보면 지금 뭐 박씨의 추억 사진첩이라고 해서 그냥 가상의 사진첩을 통해서 이제 요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 첫 번째가 초반부에 꿈에 나온 무엇을 사용해서 그 이시백이 과거에 합격을 했죠. 여기는 연적이죠. 우리 물을 담아두는. 그래서 과거에서 1등 장원 급제 한 서방님. 그 다음에 혼이 난 지 3년이 지나서야 뭐가 끝났어? 나쁜 운, 애군. 이 끝나고 무엇을 벗었다? 허물. 그 다음에 자, 동생의 원수를 갚겠다고 어디를 침범했어? 용골대가 거처하고 있는 피화당을 침범한 용골대를 물리쳤고, 마지막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서 남편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가 전체적인 그냥 내용이었죠. 큰 사건들. 자, 그럼 페이지 40쪽에 소단어 마무리로 넘어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먼저 갈래는 역사소설, 군담소설. 자, 군담소설은 뭐였죠? 전쟁을 다룬 소설이란 뜻이었지. 그 다음에 영웅소설이고 전쟁소설이다. 영웅소설은 자, 영웅소설이라는 건 뭐였어? 어떤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인물이 등장해서 나라를 구하는 시련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뭔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런 얘기가 영웅소설이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성격, 비현실적인 성격이다. 이거 중요한 거죠. 비현실적, 다른 말, 전기적 요소. 그 다음에 자, 주제, 둘 다 중요하죠. 박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 그리고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 요게 이제 이 소설을 쓰게 된 의도였죠. 자, 특징은 다 중요하네. 자,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끝부분이 조금 잘렸는데
책으로 보세요. 자,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설정을 해서 자,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민중들의 심리적인 욕구, 대리만족. 그리고 가정 내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부, 사회적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후반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그래서 우리 전반부를 지난주에 봤고 지금 이번 주가 이제 후반부를 내용이었죠. 자, 이 소설의 짜임. 자, 20액과 혼인하지만 외모 때문에 이제 박대받는 박씨. 소설이니까 이렇게 5단계 구성인데. 자, 전개는 이제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연적이죠. 물을 담아두는 그릇이었던 연적을 전해서 남편의 장원 급제를 돕고 허물을 벗어 절세 가인, 아주 예쁜 얼굴로 바뀌었던 이제 박씨의 내용. 그 다음에 박씨가 조선을 침입한 용울대를 물리치자 형인 용골대가 피하당에 침입을 했던 게 위기의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절정은 피하당을 침범하려는 용골대를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낸 박씨. 그래서 결말은 모든 공로를 인정받고 정렬 부인의 칭호를 얻었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그 고전 소설의 내용이죠. 어떻게 끝나요?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영웅소설이죠. 그지? 위기, 시련, 처음에 비범한 탄생. 그죠? 평범하지 않은 위기와 시련을 겪고 그 모든 것을 극복을 한 뒤에 행복한 결말로 끝맺는 이런 것들이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구조다. 이런 거. 자, 이 소설의 정기적 요소. 자, 청나라 군사들이 박씨의 신비한 도술에 피해를 입고 넋을 잃은 그 장면에서 자, 허구적인 세계에서나마 박씨와 같은 비범한 인물의 힘으로 병자호란에 치우고 씻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이런 소설을 썼다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서 전기적인 그죠? 요소가 드러난다는 거. 자,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효과는 자, 남존여비. 남자는 뭐 귀하고 여자는 천한. 요게 남존여비거든. 요런 관습을 비판하고자 함. 두 번째, 병자호란 때 나라를 지키지 못한 남성들을 간접적으로 이제 질타하는 내용이야. 남자 너네 뭐 했니? 이런 내용이지. 세 번째, 자, 여성 영웅의 활약을 보여주어 남성에게 억눌려 있던 여성들을 만족시키는 소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좋네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볼게요. 밑에 생각 모으기도 한번 볼까요? 자,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찾아서 써보자. 자, 빈칸에 밑에 있는 보기에서 찾아 쓰는 거죠. 자,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읽을 때는 과거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서로 모하면서 비교하며 감상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자, 문학작품을 감상하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보편적인 가치. 세 번째, 문학작품에 반영된 삶의 모습에 담긴 가치는 시대나 변화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죠. 마지막, 문학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이렇게. 옆에, 자, 다음 옛 시조에 반영된 삶의 모습을 오늘날의 삶이랑 비교해보자 라고 돼 있죠. 자, 형제가 열이라도 처음은 한 몸이라 하나가 열인 줄 뉘 아니 알야마는 어쩌다 욕심에 걸려 한 몸인 줄 모르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시된 시조에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 욕심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는 모습과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다루고 있는 그런 시조야. 그래서 오늘날에도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욕심 때문에 형제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죠. 자,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형제의 수가 많은 가정은 드물며 사회 구조와 삶의 양식이 복잡해지면서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원인도 가족 간의 교류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개인주의가 심화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과거와 현재는 차이가 있다를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겠죠. 자, 뒤로 역시 넘어가 볼게요.
자, 학습활동 엿보기. 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자. 자, 먼저 주인공 박 씨는 자, 박저사의 딸이자 이십에게 부인으로 재주가 뛰어나며 사려가 깊고요. 뛰어난 능력으로 이십에게 장원급제를 돕고 오랑캐의 침략을 물리치는 인물이죠. 두 번째, 이십액. 자, 박 씨의 남편으로 박색인 용모 때문에 박 씨를 외면하지만 나중에 이를 뉘우치고 박 씨와 화목하게 지내는 인물. 자, 박저사는 박 씨의 아버지로 신비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박 씨에게 허물을 벗고 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이상공. 자, 박 씨의 재주와 이십액의 아버지로 박 씨의 재주와 덕행을 높이 인정하며 어디서 피화당에서 홀로 지내는 박 씨의 처지를 안타까워하죠. 자, 개화는 박 씨의 여종으로 식구들에게 박대받는 박 씨의 처지를 안타까워한다. 박 씨를 보좌, 옆에서 이제 도와준다는 얘기죠. 용골대를 물리친다. 용골대, 청나라의 장수로 동생 용골대의 복수를 하러 피화당을 공격했다가 박 씨에게 패하여 항복하고 청나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죠. 2번. 자, 이 작품에서 박 씨의 뛰어난 능력이 드러난 사건들을 찾아보자. 첫 번째는 박 씨에게 꿈에서 본 상서로운 무엇? 연적을 전해서 장원급제를 도왔고, 두 번째는 구름을 타고 순식간에 금강산에 다녀왔죠. 세 번째는 도수를 부려서 청나라 군사를 물리치는 이러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 박 씨다라는 거. 3번. 다음과 같이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사건을 적어보자. 자, 처음에는 이십액이 박 씨를 박대하고 외면했어. 그리고 가정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긴 해도 딱히 인정받지는 못했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은 후로는 사이가 좋아지고 가정에서 인정받고 나아가 사회에 국가에서 이제 능력을 발휘해서 위기를 구했죠. 자,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뭐였죠? 박 씨가 애군에서 벗어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허물을 벗었다. 그리고 미인이 됐고 그 말은 즉 박색에서 절세가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 넘어가서 자, 다음을 참고해서 작품의 창작 의도가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자,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지. 기억. 자, 역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병자호란과 소설에 표현된 병자호란이 조금 다른 것 같아. 박 씨가 청나라의 군사들을 혼내주는 장면에서 작가는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싶었을까? 옆에. 자, 조선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박 씨는 남편인 이십액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던 인물이네.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이야기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런 궁금증들이 생겼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박 씨와 같은 비범한 능력을 지닌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병자호란에서 우리나라가 당한 치욕을 씻고 상처 입은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했겠죠. 두 번째, 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여성이 활약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사대부 남성들의 무능력을 비판하고 여성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이런 소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야. 2번. 작품에 드러난 삶의 모습을 파악하고 그에 담긴 가치를 평가해보자. 자, 다음 장면에 나타난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해보자. 자, 먼저 가에서는 급히 가서 서방님을 모셔오너라 했는데 이때 이십액의 대사가 뭐야? 무슨 일이 있기에 감히 장부의 과거길을 지체케 한단 말이냐? 그 다음 나는 추한 박 씨가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참으로 우습습니다. 이런 거지. 그랬더니 여기 이상공이 부인은 생김새만 보고 품은 재주는 생각하지 않으시니 답답할 따름이요. 자, 이런 대사. 자, 가에서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였어? 가부장제 아래 남성의 권위가 여성보다 높이 있었고 여성들은 억압되어 있었다는 거. 그 다음 나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죠? 가치관.
그리고 외모보다는 인품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서로 공존했다는 거. 이 그 부인한테서는 외모가 우선이었고 이상공에게서는 인품이 우선인 그 가치관을 이 둘이 서로 공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지. 그죠? 넘어가서 3번. 자, 작품에서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장면을 친구들과 함께 더 찾아보자 라고 돼 있죠. 자, 박 씨가 20여개에게 연적을 주며 장원급제하여 가문을 빛내라고 하는 장면에서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출세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그거 뭐라 그랬지? 입신양명. 그죠? 그래서 그것을 부모에게 이제 효도하는 것, 가문을 빛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자, 박 씨가 개화에게 사람의 기룡화복은 하늘에 달린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도 존재했다. 뭐 이런 거 다 알 수 있었죠. 넘어갈게요. 자, 작품에 드러난 삶의 모습이 오늘날과 어떤 점에서 같거나 다른지 비교해보자. 자, 오늘날에는 여성도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나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기거나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모습이 가정이나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가치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상공의 생각처럼 외모보다는 능력이나 인품을 중시하는 바람직한 가치관도 우리 사회에 함께 존재해요. 그죠? 세 번째, 자, 오늘날 과거 시험제도 없어졌죠? 대신 유명한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이름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출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또 출세해야 부모님께 효도하거나 집안을 명예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과거와는 비슷한 점이죠. 자, 네 번째, 하늘이 정해준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는 생각은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나? 그죠? 그래서 과거랑 비슷한 점도 있고요. 여전히 과거랑 뭐 비슷한 점, 다른 점 이런 거 존재하죠. 요거는 우리가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고요. 자, 4번에 작품에 드러난 삶의 모습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에 담긴 가치를 평가해보자. 자, 내가 고른 삶의 모습, 외모보다는 인품을 중요시하는 이상공의 모습을 골랐대. 자, 평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외모를 중시하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곤 한다. 외모는 사람의 극히 일부분일 뿐인데 그것만을 중시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고 외모를 관리하는 데 지나친 시간이나 비용을 들이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상공이 외모보다 재주로 박 씨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사람을 평가하는 바람직한 기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자, 3번.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삶을 성찰해보자. 자, 박 씨가 다음과 같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말을 할지 추측을 해보고 박 씨와 나눌 대화를 상상해서 적어보자. 자, 뉴스 2018년 5월 21일자 방송인데 뭐 직장 내 차별 금지, 내년부터 5인 미만 전 사업장까지 이런 뉴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형외과에서는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라서 잘생겨야 대접받는다는 광고를 내기도 했대. 자, 그럼 박 씨는 이렇게 보면 자,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자, 박 씨가 여성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 진출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 부러워요. 나도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관직에도 오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여기 보면 지금 또 아나운서가 여자기도 하지. 이런 거는 또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을 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모습이기도 하니까 이런 말 박 씨가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그렇군요. 오늘날의 삶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정과 사회 곳곳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남성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모습이 남아있더군요. 내가 살았던 때로부터 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남녀가 완전히 참 평등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런 대화들 충분히 나눌 수가 있겠죠. 됐네요.
그래서 넘어가서 자,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 삶을 성찰해보자. 첫 번째. 자, 이 작품에는 박 씨가 가정과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지닌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차별받는 모습이 드러난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 여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사라졌으며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는 등 사회 전반적 인식과 태도가 개선되었다. 자, 그러나 여성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모습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각 사람이 고유한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대우받는 사회가 되려면 끊임없는 소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이 작품에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도 드러나고 반대로 외모보다는 인품이나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도 드러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외모를 중시하여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옷차림이나 소유물 등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한다. 겉모습에만 집착하다 보면 인간이 지닌 본래 모습이나 가치를 잃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겉모습보다 내면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 이 작품에는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으므로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옛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난다. 오늘날에는 정해진 운명보다는 개인의 능력이나 태도가 삶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지만 이 작품의 내용처럼 타고난 조건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고 보는 경향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이런 사고방식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개인의 노력에 따라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됐죠? 자, 뒷부분은 책 더 읽어보기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숙제는 페이지 26쪽부터 50쪽인데 박시전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숙제가 좀 많죠. 이 숙제를 미루지 말고 주말 내내 해서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죠? 오늘 고생했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